나는 왜 사람이 힘이 드나? 남상훈 교수의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5장에서 판단. 어떻게 영화 12연의 성난 사람들 속에 8번 배심원은 어떻게 다수의 판단을 바꾸었을까? 빈민가 출신을 한 소년이 법정에 섰다.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12명의 배심원 중에서 11명이 소년을 유죄라고 단정했지만 8명 배심원만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 편견과 쏠림 현상을 피해 다수의 압력에 대응해 나갔을까?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살펴보자. 무엇이 배심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가?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 것인가? 그만둬야 할 것인가? 최근에 한 직장인이 내게 조언을 구하면서 던진 질문이다. 우리는 종종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한다. 이처럼 선택의 능력은 삶의 핵심적인 능력이다. 오늘 너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한 선택의 결과이며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장래 나의 모습을 결정한다. 돌이켜보면 잘한 선택도 있지만 후회스러운 선택들도 많다. 사람을 다루는 일은 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인가,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해외 파견자로 누구를 선발할 것인가,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가, 또 상황에 따라서 누구로 내보내야 할 것인가. 어떤 선택도 쉬운 것은 없다. 리더는 자신에게 관한 결정뿐 아니라 리더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다. 가정, 학교, 직장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그들의 선택을 도와야 할 때도 있다. 선택과 관련된 행동의 의사결정이라고 한다. 이번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통해서 본 의사결정의 방법은 한 소년이 법정에 섰다. 제목은 살인. 경찰에 따르면 이 소년은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다. 빈민가에서 자란 멕시코계 18세 소년이었다. 그의 가정 환경은 불우했다. 폭력을 자주 휘두른 아버지에게 얻어맞는 일이 대반사였다. 10세 때 소년원에도 다녀왔고 강도 등의 범죄 경력도 있었으며 칼부림하는 싸움에 관여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본인은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검사 측이 소년을 살인범이라고 지도하면서 제시한 것은 정황적인 증거들 뿐이다. 소년이 아버지를 찌르는 것을 봤다는 같은 동네에 사는 여인의 증언, 그리고 집에서 싸우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뭔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난 후에 소년의 집을 뛰쳐나갔다는 것을 보았던 아랫집 사람의 증언이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가슴에 꽂혀있던 잭나이프에서 소년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잭나이프의 생김새가 피의자 소년의 그날 저녁에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모양으로 보인다는 친구들의 증언이 있었다. 소년은 아버지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밤 12시경 자신은 집에 없었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화의 제목도 영화에 누가 등장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소년을 극장에서 봤다는 증인도 나타나지 않았다. 소년은 그날 저녁에 잭나이프를 하나 사서 가지고 다니다가 어디선가 잃어버렸다고 했다. 바지에 난 구멍으로 빠져버린 것 같다고 했다. 여러 날에 걸쳐서 재판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 12명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한방에 모였다. 그동안 제시된 증인들의 이야기와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잭나이프가 그들에게 알려진 증거의 전부였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소년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는 것이 배심원들의 임무였다.
배심원들은 그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들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의사결정 방법은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제였다. 만약에 단 한 사람이도 의견이 다르면 결정이 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유죄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소년은 사형 선고를 받는 상황이었다. 아버지를 살해한 소년에 대한 엇갈린 시선. 배심원들은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 소년에 대한 재판을 얼른 마무리하고 집에 가기를 원했다. 어떤 배심원은 그날 저녁에 있는 프로야구 중계를 봐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배심원은 배심원의 업무를 다하느라 자기 사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금전적으로 손해가 많다며 투덜대었다. 12명의 배심원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혹은 그 사건에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선발된 것이 아니었다. 법원이 일방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해서 배심원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배심원의 자리에 앉게 된 사람도 있었다. 배심원들은 각자의 이름이 아니라 1번부터 12번까지 배정된 번호로 호명되었다. 1번 배심원, 2번 배심원 이런 식이었다. 12명 중에 한 사람이 배심원장으로 선발되고 그가 전체 의사결정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맡았다. 테이블에 앉은 순서대로 배심원장이 1번, 그 왼쪽에 한 사람이 2번 이런 식으로 본격적인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예비 투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였다. 배심원들은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손을 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예비 투표를 하기로 했다. 먼저 배심원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자 서너 명이 손을 올렸다. 그리고 잠시 후부터 하나둘씩 뒤따라 손을 드는 사람도 생겼다. 이들은 좌우를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손을 올리는지 눈치를 보면서 따라 올리는 사람도 들이었다. 그렇게 11명이 손이 올라갔다.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 하니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결과는 7대1. 혼자 다른 의견을 낸 사람은 8번 배심원이었다. 예비 투표에 딱 한 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유죄의 손을 올렸던 배심원들은 중에서 한두 사람이 바로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다른 배심원은 8번 배심원에게 당신은 정말로 소년의 무죄라고 믿느냐? 라면서 다그치듯이 따져 묻기도 했다. 공격적이고 무리한 태도에 8번 배심원은 화를 낼 법도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 영화 속의 상황을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알 수 있다. 사람들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그냥 따르는 썰림 현상에 의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다수를 따르지 않는 소수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가정이나 직장 등 사람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이라면 어디서나 벌어진다. 만약에 내가 8번 배심원처럼 외로운 소수의 반대자가 된다면 다수의 압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개인을 향한 집단의 공격. 8번 배심원은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다들 유죄라고 주장하는 분위기에서 혼자만 아니라고 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를 제대로 파악도 안 해보고 무작정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자 프로야구 강편이라는 배심원이 고집을 부렸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해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소. 8번 배심원은 다시 말했다. 난 당신의 마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오. 1시간 정도 서로 이야기를 나눠본 후에 그때 가서 최종 결정을 하자는 거고요. 야구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토론은 끝날 겁니다. 야구 타령을 하던 배심원도 더 이상 데꼬지 못했다. 분위기가 소강 상태에 들어가자 12번 배심원이 제안했다. 그러면 각자 자신이 왜 유죄라고 설명해보죠. 그러면 8번 배심원이 우리의 생각을 듣고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예 다수인 자신들이 옳고 소수인 8번 배심원의 판단이 틀린 것으로 가정하고는 그의 마음을 바꿔서 빨리 재판을 마치자는 의도였다. 다른 배심원들도 동조했다. 8번 배심원도 그 의견에 동의했다. 배심원장 바로 왼쪽에 앉아있던 2번 배심원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했다. 딱히 뭐라고 꼭 집어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냥 난 소년의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소년 본인도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잠잠히 듣고 있던 8번 배심원은 반박했다. 죄를 입증하는 책임은 피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 측에 있습니다. 피고는 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이지요. 이에 2번 배심원은 잠시 당황했지만 소년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을 직접 본 증인도
있지 않느냐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3번 배시원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자신은 사적인 감정을 빼고 사실만 얘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 아래층에 살던 노인의 증언을 거론했다. 노인은 살인이 있던 날 밤 12시 10분경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소리가 난 후에 아들이 죽일 거야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고, 그 후에 마룻바닥에 뭔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고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해서 보니 아버지의 가슴에 칼이 꽂혀 있었다고 증언했다는 것이다. 3번 배시원은 이것이 덧사실로 그 아이는 유죄라고 주장을 했다. 그것이 유죄다. 4번 배시원도 말을 이어갔다. 그의 논조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그 아이의 얘기는 설득력이 약해요. 영화를 봤다가 하는데 영화 제목도 누가 나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영화관에서 그 아이를 봤다는 사람도 없고요. 그가 얘기를 채 마치기도 전에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10번 배심원이 길 건너에 사는 여자가 살인을 목격했다는 증거도 있지 않나요? 라면서 갑자기 논의에 끼어들었다. 다른 배심원들도 한 명이 순서를 지키려고 항의했지만은 10번 배심원은 무시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 여자는 그날 잠이 안 오고 날씨가 더워서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그때 마침 그 아이가 아버지를 찌르는 걸 봤답니다. 그때가 12시 10분이고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전철길 옆에 창이 있어서 살인 장면을 봤다지 않아요? 8번 배심원이 그때 전철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반박을 하자 10번 배심원이 다시 반박했다. 시내로 들어가는 전철이라 사람이 없었고 전철 안에 불도 꺼져 있었어요. 불이 꺼져 있을 때는 밖이 보인다고 증명해 보이지 않았나요? 그러자 8번 배심원은 그의 같은 빈민가에 사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믿고 소년의 이야기는 못 믿는다고 반문했다. 10번 배심원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차별적인 이야기를 해서 다른 배심원의 빈쪽을 샀기 때문이었다. 배심원자는 소란스러워진 장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5번 배심원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그러나 5번 배심원은 발언을 포기했고 6번 배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다소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살인죄인지 증명하려는 범죄의 동기가 있는지 살펴야 하는데 소년이 자기 아버지를 죽일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어 보인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날 저녁 8시경에 아버지와 다투다가 두어 대 얻어맞았다는데 그게 소년의 살인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8번 배심원은 이 의견에 반박했다. 소년이 아버지한테 평생 맞고 살았는데 그날 저녁에 두어 대 얻어맞았다고 갑자기 살인 성능을 느꼈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4번 배심원이 끼어들었다. 사람마다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 소년의 경우는 그날 밤에 그 한계점이 없을 수도 있죠. 7번 배심원의 순서가 되었다. 그날 저녁에 있을 프로 전개를 보러 가고 싶어서 빨리 끝내버리자고 말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나올 얘기는 이미 다 나왔거냐. 그리고 소년은 전과 오범에 10세 때 이미 소년원에 다녀오고 강도짓도 하고 칼싸움도 했는데 그런 아이가 자신의 무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전혀 없어. 다음은 9번 배심원 순서였지만은 아까 8번 배심원에게 핀잔을 들었던 10번 배심원이 갑자기 끼어들어 8번 배심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자고 했다. 배심원장은 원래 8번 배심원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기로 정한 것이니 원래대로 9번 배심원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10번 배심원이 배심원장에게 애처럼 굴고 있다고 비난한 거랬다. 그 말에 기분이 상한 배심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로 가다니 10번 배심원에게 배심원장 자리를 내줄 테니 당신이 배심원장을 하라며 다툼이 벌어졌다. 배심원 각자의 행동에서 드러나듯이 대다수의 의사결정은 합리적인 것과 거리가 있다. 우리는 보통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논리적으로 분석한 후에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편견과 고정관념, 감정, 쏠림 등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반론의 결정적인 단서는 잠시 소란스러웠던 분위기가 가라앉아 8번 배심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소년이 살인범이라고 확신에 차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년의 변호사도 증인들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때 그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잘못된 점들이 있는지 철저히 파고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년의 범죄를 증명할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겨우 두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유죄를 주장하는데 만에 하나 그 증언들이 정확하지 않다면 어찌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11번 배심원이 증언들을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선서하고 증언한 것인데 틀릴 수 없다고 대응했다. 그에 대해서 8번 배심원은 이렇게 응답했다. 당신도 그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들도 사람이고 사람은 틀릴 수 있는 것 아니요? 그러자 이번에는 4번 배심원이 11번 배심원을 거들고 나서며 꼼꼼히 논리적으로 따져보자고 했다. 소년은 저녁 8시 10분경에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집을 나갔고 나가서는 근처에서 잭나이프를 하나 샀어요. 8시 45분에 친구들을 만나서 1시간 정도 같이 다니다가 헤어졌고 밤 10시경에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11시 반경에 집을 나가서 극장에 갔다고 주장했는데 무슨 영화를 봤는지 그 영화에 누가 나왔는지도 기억 못하고 영화관에서 그 소년을 봤다는 증인도 없어요. 게다가 소년이 잃어버렸다는 잭나이프는 손잡이 무늬가 아주 독특해서 그걸 판 가게 주인의 말에 의하면 그런 모양의 잭나이프는 그거 딱 하나였고 다른 곳에서도 구하기 힘든 것이라고 했어요. 소년의 친구들도 그날 소년이 갖고 있던 잭나이프와 아버지의 가슴에 꽂혀있던 잭나이프의 모습이 흡사하다고 했는데 그런 잭나이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러자 8번 배심원은 잭나이프를 다시 한번 보자며 배심원장에게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잭나이프를 가져오자 4번 배심원은 이런 잭나이프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다고 말하며 확신에 찬 표정으로 잭나이프를 책상 위에 꽂았다. 그러자 8번 배심원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하나 꺼내 증거물인 잭나이프 바로 옆에 꽂았다. 두 개의 모양이 똑같았다. 8번 배심원이 전당포에서 몇 달러 주고 산 것이었다. 순간 배심원들은 크게 설렁거렸다. 그러나 3번과 4번 배심원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흥분했다. 그럼 소년이 다른 사람이 똑같이 생긴 나이프로 소년의 아버지를 찔러 죽였다고 믿으라는 말이오? 이에 배심원은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배심원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집단의 비이성, 몇몇 사람들의 거센 반말에 부딪힌 8번 배심원은 창밖을 내다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니 다른 배심원들에게 제안을 했다. 그럼 다시 한번 예비 투표를 합시다. 대신에 이번에는 무기명 투표를 하고 만에 하나도 아까처럼 여러 명이 다 유죄로 나오면 내가 포기를 하겠소. 그러나 한 명이라도 무죄가 나온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에 모두 동의했다. 배심원장은 종이를 한층 돌리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써달라고 내달라고 했다. 8번 배심원은 빠지고 나머지 11명의 배심원들이 종이에 자신의 의견을 써서 냈다. 배심원장은 투표용지를 하나씩 펼쳐나갔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상했던 대로 계속 유죄가 나왔다. 그런데 거의 뒷부분에 가서 무죄 의견이 적힌 종이가 나왔다. 이전에 있었던 줬던 약속대로 12명의 배심원들이 자기가 자리에 앉아서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나왔던 증거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합의에 도달해야 했다. 영화 12년의 성난 사람들 속 이 상황은 의사결정의 현실이 어떠한지 잘 보여준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하면서 많은 오류를 범한다. 다수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런 오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의 상황처럼 오히려 오류는 확대되기도 한다. 배심원들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심원들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어떻게 하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12명의 배심원들 중에서 10명은 유죄를, 2명은 무죄를 선택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 이들은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같이 보고 있었고 보고들은 정보도 모두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유죄, 어떤 이는 무죄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같은 정보가 주어져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중요한 것은 유죄와 무죄의 판단 중에서 어떤 판단이 더 옳은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수 결의 원칙에 의하면 다수가 맞고 소수가 틀리다는 가정이 성립하는데
혹시 다수가 틀리고 소수가 맞는 경우는 없을까? 있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다수가 틀린 선택을 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배심원실에 일어났던 상황을 검토해보면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겨난다. 이러한 의문들에서 의미 있는 답을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한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의사결정은 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는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 같이 날마다 반복되는 사소한 선택부터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선택의 딜레마. 선택은 매번 고민스럽다. 하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선택에는 위험이 따른다. 선택에 포함된 불확실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선택을 미루기도 한다. 부모나 선생님들이 대신해주거나 적어도 결정에 깊이 간섭하는 경우도 많다. 내가 해야 할 선택을 언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다. 스스로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이다. 특히 리더나 경영자들의 의사결정은 개인의 신상을 넘어서 조직과 국가의 미래까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중대한 일이다. 그만큼 의사결정 능력은 가장 핵심적인 리더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 능력을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이 리더로 성공하기는 힘들다. 삼성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해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LG전자의 최고 경영자가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들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의 세 가지 모델은 기업과 사람의 운명을 거르는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목적,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다.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합리성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은 합리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욕구가 선택과 관련된 행동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인 모델. 경제학에서 사람을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한다. 합리적.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산다고 하자 목적은 당연히 가장 품질이 좋은 고구마를 가장 싼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떠한 선택들이 가능한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정보 수집, 크기, 배달 조건 등등등등.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다음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옵션들이 무엇인지, 각 옵션별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정하고 정보를 기업하여 계량화하고 계산해서 손익을 매긴다. 그 중에 최고의 옵션을 선택한다. 제한적인 합리적인 모델.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형은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예로 어떤 고구마 구매 과정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온 고구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간이 무한대로 많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구하는 동안에 웬만한 사람들은 지쳐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런 어려운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 보다 현실적으로 의사결정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앞의 예로 돌아가 보자. 일단 가장 좋은 고구마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간과 다른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고를 구입하는 것은 포기하자. 대신에 최소한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운다. 그렇죠. 이 과정을 정리하면 문제를 정의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옵션을 정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정보를 다 기업에서 분석, 비교, 옵션 중에서 최고의 기준에 맞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문제 해결 안으로 선택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마친다. 가장 적은 고구마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 속에서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는 고구마가 나타나면 그것을 선택하는 의미다. 이 모델은
카네기 멜론 대학교 교수인 허버트 사이먼이 개발한 것으로 만족하가 되더라도 라는 단어는 그가 처음 만들어낸 것이다. 그는 만족화, 기존의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합리적인 모델과는 다른 제한적인 합리성 모델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건데 합리화 모델. 미트의 솔버그 교수는 자신이 가르친 MBA 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직을 하면서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그들의 의사결정은 합리적인 모델도 제한적인 합리적 모델도 아닌 다른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발견했다. 학생들은 채용 시장에 나가서 어떤 회사들을 비교 검토한 후에 가장 좋은 회사나 최소한 몇 가지라도 마음에 드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MBA 과정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둔 회사를 선택했다. 명확한 근거로 비교 분석하기 전에 미리 마음속에 정해놓은 선택된 잠재적인 선호라고 한다. 솔버그 교수는 이런 현상에 주목을 했다. 합리적 모델, 제한적인 합리적 모델, 비슷한 듯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합리화. 이것이 편견된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유는 자동차를 보고 눈에 반한 로고가 예뻤기 때문이다. 차를 타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서 이 아이는 커서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원하는 차를 구입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수입도 생겼다. 어려서부터 제기어를 동경했던 마음이 있었어. 그녀는 제기어를 비롯한 경쟁 브랜드 차들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시승도 해본 후에 결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끝내 그녀가 고른 것은 제기어였다. 그녀의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의사결정 모델과는 다소 다른 패턴을 보였다. 이라는 거죠. 이렇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노력은 세 가지 모델 중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은 현실적 모델이라기보다는 이상적인 모델이다. 가능한 모든 정보를 구해서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면 자연스럽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리는 처방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한계점이 크다. 반면에 제한적인 합리성 모델과 합리화 모델은 어떻게 하라고 처방해주는 모델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보여주는 모델이다. 이런 모델들은 의사결정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고 해서 묘사적인 모델이라고 부른다. 묘사적인 모델이라고 부른다. 예비투표에서 소년이 유죄라는 의견을 냈던 11명의 배심원들 중에는 소년이 빈민가에서 자란 아이니까 유죄임이 틀림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다. 특히 3번 배심원과 10번 배심원이 이런 경향이 강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증언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모두 분석한 다음에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 모델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소년은 유죄라고 정해놓았다. 그러한 결정을 합리화하는 정보들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믿음을 정당화했다. 살해된 남자의 가슴에 꽂힌 것과 똑같은 잭 라이프. 반대되는 정보가 나왔을 때는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가 생각과 맞지 않는 정보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몰아붙였다. 이런 행동은 합리화 모델에 가장 가깝다.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그에 가깝게 노력할 수는 있다. 바로 8번 배심원이 그랬다.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 중요한 결정이나 만큼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을 편견 없이 살펴본 후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마음속에 이미 유죄라고 정해놓은 다른 배심원들과는 달리 논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 전까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을 보려고 서로 상반되는 정보나 같은 정보라 할지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다 도출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종 결론에 도달하려고 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